금융 미디어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중앙은행에 대해 이야기한다. 금리 인상을 두고 논쟁한다. 기술주 차트를 보여주며 마치 전 세계가 맨해튼의 몇 개 거리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의 가격, 화폐, 원자재, 이 뉴욕에서 단말기 앞에 앉아있는 정장 차림의 한 남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포인트를 두고 토론하고 알고리즘이 종이 계약을 이리저리 옮기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월스트리트를 레모네이드 가판대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은기 시장에서의 긴장 고조를 지켜봐 왔다. 프리미엄 상승, 재고 감소, 실물 금속이 금고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 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우리는 중국을 의심했다. 우리는 대규모 산업 수요자를 생각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축적자들을 떠올렸다. 이제 수수께끼는 풀렸다.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은 헤지펀드가 아니다. 기술 대기업도 아니다. 심지어 중앙은행도 아니다. 하나의 국가다. 인도. 최신 무역 데이터는 너무 극단적이고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여서 은 시장의 전체 수급 모델을 다시 써야 할 수준이다. 단 4개월 만에 인도는 약 59억 달러 상당의 은을 수입했다. 이 숫자를 잠시 곱씹어보라. 59억 달러. 은처럼 작은 시장에서 이것은 투자가 아니다. 이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기준부터 살펴봐야 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은 수입액은 약 15억 달러였다. 분기 기준이 아니다. 반기 기준도 아니다. 1년 전체 기준이다. 12개월, 15억 달러. 이제 이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자. 거의 60억 달러. 단 4개월 만에. 이것은 경기 순환적 증가가 아니다. 정상적인 수요 급증도 아니다. 무려 약 400%에 달하는 증가다. 이미 역사적 기록으로 여겨졌던 2022년의 기존 최고치와 비교해도 현재의 매수 강풍은 64%더 높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스텝 함수, 스텝 펑션 변화다. 곡선이 아니다. 추세도 아니다. 수직선이다. 마치 한 국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실물은이 종이 화폐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온다. 당신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면 왜 이것이 당신과 관련이 있을까? 왜 뭄바이나 뉴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중요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은이 공급이 유한한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금속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단일 구매자가 전 세계 생산량 몇 달치를 한 번에 빨아들인다면 그 금속은 게임에서 사라진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재활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 은은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서방의 창고에서 나왔다. 정제소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뉴욕, 런던, 유럽을 공급해왔던 공급망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동쪽이 공급을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은 너무 늦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주류 애널리스트들은 당신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단지 문화적 수요일 뿐입니다. 축제, 결혼식, 보석 때문이죠. 인도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단 4개월 만에 60억 달러에 가까운 은을 수입하는 이유가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일 리는 없다. 이 규모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산업적 비축과 투자적 공포를 의미한다. 인도는 전력망을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이미 잃어버린 속도로 현대화하고 있다. 거대한 태양광 단지들, 전자제품 제조의 대규모 확장, 중국과 경쟁하려는 전략적 시도,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에 대한 갈증이다. 태양광 셀에는 은이 필요하다. 전자접점에는 은이 필요하다. 전력 전자장치에는 은이 필요하다. 인도의 산업 리더들은 순진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다. 채굴 부족을 보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을 보고 있다. 취약해진 공급망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6개월 뒤에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온스당 90달러나 94달러의 가격이라도 지금 금속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전략적 축적이다. 그리고 인도의 금융시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형 금속 및 광산 기업들을 추적하는 니프티 메탈 지수, 니프티 메탈 인덱스는 2018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연초 출발을 기록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지수와 전체 시장 간의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영리한 자본이 일반 주식에서 빠져나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종이는 팔리고 실체는 사들여진다.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방향을 틀면 전 세계가 그 진동을 느낀다. 글로벌 은 시장은 수년째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을 소비하고 있다. 이 부족분은 오랫동안 지상 재고를 통해 메워져 왔다. 금고속 비축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완충 재고. 하지만 이러한 완충 장치는 유한하다. 이제 60억 달러짜리 수표를 들고 새로운 구매자가 등장하면 이 인격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모두 흡수된다. 안전 쿠션은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격 움직임을 설명해준다. 왜 모든 조정이 매수되는지, 왜 모든 가격 하락이 오래가지 않는지, 왜 은행들이 더 이상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는지. 뉴욕이나 런던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인도의 구매자들은 그것을 할인으로 본다. 그들은 산다. 쓸어 담는다. 시장을 비운다. 인도는 은 가격 아래에 놓인 풋옵션이 되었다. 서방은 포커를 한다. 인도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한다. 그들은 그냥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가져간다. 400%에 달하는 수입 증가는 연기가 나는 권총이다. 이는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품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 상승은 실물 수요에 의해 움직인다. 종이 시장은 조작될 수 있다. 계약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다. 하지만 세관 보고서는 조작할 수 없다. 국경을 넘는 수십억 달러의 실물 금속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은은 실제로 존재한다. 정제되어야 했다. 선적되어야 했다. 물류 규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수천 톤의 은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은을 인도로 보내는 운송 용량, 보안 컨테이너, 보험이 적용된 공급망이 막히면 뉴욕에서 쇼트 스퀴즈가 발생할 경우 그곳으로 금속을 보낼 여력이 사라진다. 가장 큰 구매자가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94달러나 95달러라는 가격이 우연이 아닌 이유다. 그것은 입찰 전쟁의 결과다. 서방은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 한다. 동방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금속을 소유하려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동방은 더 많은 유동성과 빈손이 될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사실상 은 가격 아래에 보이지 않는 바닥을 깔아놓았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은 더 많이 산다. 가격이 오르면 그래도 계속 산다. 왜일까? 그들의 행동은 가격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을 단기 트레이드로 보지 않는다. 필수 자산으로 본다. 전략적 자원으로 본다. 에너지 산업, 국가 안보의 기반으로 본다. 여기서 많은 서방 애널리스트들이 실패한다. 그들은 분기 단위로 생각한다. 성과로 생각한다. 장부상의 이익으로 생각한다. 인도는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한다. 이 구매자들은 완벽한 진입 시점을 기다리지 않는다. 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구매한다. 왜냐하면 나중의 부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존 가격 모델은 붕괴된다. 은행들은 수년간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할 수 있었다. 일부 산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었다.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시장 자체를 체계적으로 비워버리기로 결정한 주권 국가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카르텔의 등을 부러뜨린 힘이다. 그리고 인도는 혼자가 아니다. 인도가 런던에서 금속을 빨아들이는 동안 아시아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더 공격적인 일이다. 그곳에서는 단지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을 닫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상하이에서의 돌파에 대해 다룬다. 서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가격들, 모든 역사적 비교를 압도하는 프리미엄들. 왜냐하면 서방이 아직도 토론하고 있는 사이 동방은 이미 새로운 가격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방이 아직도 은이 90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동안 동방은 이미 한참 앞서 있다. 상하이에서 나온 최신 종가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105달러다. 예측이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조차 이 데이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니다. 진짜 경고 신호는 프리미엄이다. 상하이의 은 가격과 런던, 뉴욕의 가격 간 격차는 온스당 16달러라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왜 이것이 재앙적인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2011년 전설적인 은 스퀴즈 당시 상하이 프리미엄은 정점에서 약 7달러에 달했다. 그때조차도 시스템 붕괴로 여겨졌다. 오늘 우리는 11달러에 있다. 이는 기존 기록보다 57%나 높은 수치다. 그리고 이 격차는 불과 몇 주 만에 폭발적으로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2011년의 반복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더 깊고 구조적인 균열이다. 프리미엄이 L달러라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있다. 11달러라면 우리는 깨진 시장에 있다. 차익 거래의 물리를 보자. 뉴욕에서 은을 94달러에 사서 상하이에서 115달러에 팔 수 있다면 온스당 10달러에 거의 무위험 수익이 생긴다. 이것은 트레이드가 아니다. 자석이다. 이 가격 격차는 모든 가용 온스를 끌어당긴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은괴를 빨아들인다. 금속은 저가 지역인 미국에서 고가 지역인 중국으로 흐른다. 바로 이것이 재고가 붕괴되는 이유다.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은을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차익거래자에게 판다. 그리고 그 은은 상하이로 운송된다. 서방은 전략적 재고를 잃고 있다. 왜냐하면 종이시장이 물리적 현실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거래소는 말한다. 94달러. 세계의 공장들은 말한다. 115달러. 그리고 실물 구매자는 항상 옳다. 증가하는 프리미엄은 부족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균형 상태였다면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는 동쪽으로 흐르는 막대한 금속 이동조차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왜 수요가 이렇게 큰가? 왜 동쪽으로 향하는 막대한 은의 유입조차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는가? 답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하다. 물리적인 부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금융 신호가 아니다. 산업 신호다. 그것은 국내 수요가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배터리, 전기차, 전력 전자 산업의 중심 허브다. 이 모든 산업에는 은이 필요하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중국에서 실물 은의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부족은 전 세계로 확산된다. 그것은 동전이나 은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영향을 준다. 태양광 설비에 영향을 준다. 전기차에 영향을 준다. 현대 세계의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공장들은 원에서 115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불하는 것이다. 은 없이는 제품을 완성할 수 없다면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형태의 가격 비탄력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주장을 확증해준다. 만약 상하이가 105달러를 유지한다면 서방의 가격은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다. 물리 법칙이다. 물은 수평을 찾는다. 가격은 균형을 찾는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서방의 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가격을 올리면 그들의 쇼트 포지션이 폭발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차익거래는 더 커지고 실물 금속의 유출은 더 빨라진다. 그들은 갇혀있다. 모든 가격 억제 시도는 격차를 키운다. 유출을 가속한다. 부족을 더 노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장부를 살리기 위해 재고를 희생한다. 그들은 분기를 버티기 위해 금속을 판다. 그러나 재고가 고갈되면 종이 가격은 의미를 잃는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실제 인도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은 이미 세 자릿수 영역에 들어섰다. 서방은 94달러를 보고 시장을 본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유령 가격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의 잔재다. 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의 논리적인 질문이 생긴다. 한 국가가 이 금속이 에너지 기술, 경제적 주권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할까? 답은 어둡다. 그들은 단지 사들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출구를 닫는다. 우리가 입수한 보고서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은 및 은이 포함된 전략적 소재의 수출을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이다. 은은 중국에게 너무나도 귀중해져서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국외로 내보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중국에서 은을 원한다면 은고에도 그래뉼도 원자재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완제품 속에서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로, 전기차로. 이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주의다. 마치 산유국이 우리는 원유를 팔지 않는다. 하지만 휘발유는 우리 가격으로 팔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서방시장에 대한 직격탄이 발생한다. 중국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중국은 또한 중앙정제 허브다. 전 세계에서 채굴된 은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중국의 정제소를 거친다. 만약 이 흐름이 억제된다면 공급망은 붕괴된다. 그때 런던은 점점 줄어드는 금속풀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려 애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극도의 긴장을 설명해준다. 데이터는 명확한 언어로 말한다. 수출 제한은 시장을 물리적으로 압착시켰다. 이것은 시장 움직임이 아니다. 경제전쟁이다. 서방은 산업을 되돌려오고 공급망을 확보하고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금속 없이 해보라. 은은 인질이 된다. 가격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권의 문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은 끝난다. 가면이 벗겨진다. 원자재는 노골적으로 방어된다. 그리고 글로벌 부족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다. 현실이다. 동쪽의 문이 닫히면 그 충격은 서방을 정면으로 강타한다. 아시아로부터의 유입이 끊기면 서방은 갑자기 자국의 생산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소비한다. 즉 순수 입국이다. 지금까지 이 격차는 멕시코, 페루, 그리고 그렇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으로 메워져 왔다. 하지만 중국이 빠지면 적자는 폭발한다.
그때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올라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은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격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생산자가 상하이 대신 뉴욕으로 은을 보내도록 설득할 만큼 높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6장에서 말한 자석이 작동한다. 상하이는 세 자릿수를 지불한다. 뉴욕은 90달러대 중반을 지불한다. 누가 가장 싼 시장에 팔고 싶어 하겠는가?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온스를 두고 입찰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일한 세계 가격이라는 개념을 파괴한다. 우리는 여러 개의 은 가격이 존재하는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상하이의 가격, 런던의 가격, 뉴욕의 가격. 이 혼란 속에서 분명한 승자가 하나 있다. 실물은 보유자다. 은 한 온스는 뭄바이에서도 통한다. 상하이에서도 통한다. 뉴욕에서도 통한다. 하지만 종이 계약은 발행된 곳에서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분절화의 핵심이다. 종이는 지역적이다. 실물 금속은 글로벌하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권력은 이동한다. 트레이더에게로도 은행에게로도 아니다. 이미 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국경이 닫히고 수출이 금지되고 관세가 세워질 때 남는 것은 단 하나다. 접근권. 그리고 접근권을 가진 자는 이미 은을 손에 쥐고 있는 자뿐이다. 우리는 지금 90달러대 중반에 서 있다. 시장은 은거래 역사상 가장 심리적으로 중요한 숫자까지 불과 몇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100달러. 이 수치는 전통적인 의미의 저항선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뉴욕에서 은 가격이 세 자릿수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즉시 바뀐다. 헤드라인이 폭발한다. 미디어가 뛰어든다. 20달러일 때 은을 무시했고 50달러일 때 비웃었던 대중은 100달러에서 항복한다. 확신에서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멘텀을 쫓는다. 사회적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세 자릿수 가격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 은행들은 대중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안다. 늦은 진입자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100달러 선 전후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된다. 급등, 잔혹한 되돌림, 약한 손을 시장에서 털어내려는 시도들. 이 돌파를 트레이딩하려는 자는 무한한 종이를 가진 프로들과 싸우는 셈이다. 유일하게 작동하는 전략은 인내다. 반응하지 말 것, 쫓지 말 것, 흔들리지 말 것. 종이 가격이 요동치는 동안에도 거리 가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실물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종이 시장에서 조정이 와도 상승하는 프리미엄이 그 충격을 흡수한다. 이것이 바로 거래소의 게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다. 목표는 더 많은 지폐를 얻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이 사이클이 끝날 때 은을 가치가 훼손되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신 실물 가치로 바꾼다. 토지, 기업, 부채 없는 상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산 이전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지만 되돌릴 수 없다. 글로벌 희소성이 그 메커니즘이다. 가격은 그저 증상일 뿐이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이 나타난다. 우리는 보았다. 인도라는 거대한 고래가 단 4개월 만에 거의 60억 달러에 달하는 실물 은을 흡수하며 서방 시장을 비워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다. 상하이 가격이 서방의 호가를 압도하며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보았다. 수출 제한이 부족을 무기로 바꾸는 과정을.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무역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모습을.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서로 맞물려 있다. 함께 보면 하나의 수학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저렴한 은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천천히 끝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끝났다. 이 순간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글로벌 시장은 분절된다. 가격은 분리된다. 종이는 권위를 잃는다. 중요한 것은 가용성이다. 실물 은을 보유한 사람은 범용 열쇠를 가진 것이다. 한 온스의 은은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통한다. 하지만 계약서는 그것이 발행된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한다. 바로 이 때문에 권력은 이동한다. 해설객에도 알고리즘에게도 아니다. 현실의 희소성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때 이해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강세장이 아니다. 전략적 원자재를 둘러싼 글로벌 뱅크런이다. 수요는 실제다. 부족은 실제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서야 그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드문 기회를 의미한다. 투기를 위한 기회가 아니다. 포지셔닝을 위한 기회다. 일찍 귀 기울였던 사람들, 역사는 예고하지 않고 그냥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회다.